경찰작전 통합방위법을 보겠습니다. 통합방위기구,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이 있고 통합방위본부가 있죠. 이렇게 중, 지, 본이 되겠습니다. 중지본 순서대로 내려가고 여기서 의장 또는 본부장을 잘 구별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앙은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지역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본부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있죠. 그리고 부본부장도 함께 알아둬야 되는데 합동작전본부장입니다. 부본부장인데 뒤에 이름이 본부장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겠죠. 또 본부장인데 합동참모의장 이렇게 돼 있죠. 의장은 국무총리인데 그죠? 여기 본부장에는 합동참모의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헷갈리기 쉽게 직책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그대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총도 참작이 되는 것이죠. 두 문자만 따서 그러면은 중지본에 중대본이 아니죠. 중지본에 총도 참작 이렇게 의장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방위사태 선포를 보면 갑, 을, 병중이 있죠. 국가중요시설에서는 가나다가 있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갑, 을, 병이 있는 것이죠. 국가중요시설 이렇게 할 때는 국가 할 때 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다로 분류할 수 있고 통합방위는 갑을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갑종은 대규모 병력, 대량 살상 무기 공격 등이 있는 경우인데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갑통지가 되죠. 여기서도 누가 지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을종은 일부 지역의 도발인데 단기 회복이 불가합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에서 나급은 나1중이죠.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1중이 있는데 그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여기도 일부 지역이죠.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단기 회복이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병종을 보면 단기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다재단상, 다급은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국가중요시설에서 이렇게 구분됐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적이 침투를 했고 단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이 되는 것이죠. 지휘관은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인데 경찰청장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두 문자를 보면 갑통지, 아주 급하게 통제하는 것이죠. 을지문덕 장군이 병시지함이라고 됐는데 이것을 좀 지우고 병사에게 지시함으로 하면은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시함이 되죠. 을지문덕 장군이 병사들에게 지시함, 그것을 갑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갑통지. 이렇게 지휘관 전체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중요한 게 이 사태 선포입니다. 자, 구분을 보면 갑종 사태 그리고 2 이상 걸친 을종입니다. 2개 시도 이상의 걸친 을종인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2개 시도 이상 걸친 병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걸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있는 을종이나 병종 이런 경우는 시도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 또 함대사령관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시지함 또는 지시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을 때는 이 가운데 것만 잘 암기를 하면 이 양쪽은 좀 구별을 하기 쉽겠죠. 가운데 것을 암기를 하면 걸침 병종, 걸뱅입니다. 행방, 걸뱅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른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죠. 대통령이 지금 현지 시찰 나왔는데 이 걸뱅이가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도망갔을 때 걸뱅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르겠죠. 이 그림은 그 을지문덕 장군이 병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두 문자 아두스를 바꿨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좀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에 누가 건의를 해서 누가 선포를 하는지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을병종에서 시도지사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시군구청장, 이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단체장이 하는 것이죠. 자, 아래 내려가서 이 법률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 구분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건의해야 하는 것이죠. 건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선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선포를 반드시 건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갑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이런 시도에서 걸쳐서 일어나는 얼종이 있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이 건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에 해당한다. 걸병이죠. 걸병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르죠. 행방은 대통령도 모른다.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건의는 해야 되고 선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절차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시도청장이나 지역 또 함대사령관은 을종 병종이죠.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이때 건의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위에는 대통령은 중앙협의회를 거치는데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거치겠죠. 건의는 해야 되고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든지 아니면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재난 지역도 대통령이 선포를 했죠.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죠. 총도 참작이었습니다. 아래 나옵니다만 통제구역이나 대피명령을 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되는 것이죠. 총리가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테러대책위원장,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죠. 총도 참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대본이죠. 원칙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인데 통합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면 총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제구역 설정과 대피명령, 통제구역을 설정해서 출입금지 제한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하죠. 이때는 시군, 구청장까지 들어갑니다.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때는 을종이나 병조인 경우는 시도지사만 가능했죠. 그것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고요. 대피명령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그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할 수 있겠죠. 이때에도 이제 시군구청장이 명령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 대피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근무소는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지시함, 여기서 근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겠죠. 경찰 비상근무 규칙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좀 중요하죠. 정착근무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상황관이 아니고 상황과 관련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 현장근무,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죠. 사무실이나 현장은 정착근무고 관할구역, 넓게 관할구역에 있으면 되는 것이 정위치 근무가 되겠습니다. 지휘선상 근무는 1시간 이내에 지휘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있는 것이죠. 필수 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반 요원은 2시간 내에 응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용 경력은 휴가나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한 이런 것들 제외한 모든 인원이 되겠습니다. 후, 출, 고, 파가 되죠. 뒤로 빼면 배고프죠. 작전준비태세는 경계 강화 이전에 별도의 경제 동원 없이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고 작전 상황반 운영 등 필요한 작전 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이면 경찰청장이 해야겠죠. 경비국장이 아닙니다. 또 시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이다. 시도경찰청장이 해야 되고 단위 경찰서 관할 지역이면 경찰서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비상근무 종류별 정황인데요. 자, 경비비상, 작전, 그리고 정보교통수사가 있죠. 정교수, 경작이 되겠습니다. 정교수, 경작이죠. 이 가불병이 있는데 이것들 전체 그 내용도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가포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취항 상태인데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으로 극도 혼란 징후가 현저한 경우입니다. 국제행사, 기념일 등으로 가용 경력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자, 대규모 집단 사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단 사태에서 그런 혼란, 징후가 예견됩니다. 여기서는 극도 혼란인데 혼란이죠. 징후가 현저한데 징후가 예견됩니다. 가용 경력은 50%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병원은 집단 사태, 이런 경우에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죠. 가용 경력 3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들을 구별을 하면은 이제 대규모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나오고 병은 집단 사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대집이 되겠습니다. 대대집인데 이 뒤에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징후가 현저하다, 징후가 예견된다, 그냥 예견된다. 이 뒤에 말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머리만 대대집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작전 비상도 가벌병이 대적정입니다. 대규모 적정이 저게 정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하다. 그리고 예상된다. 고도의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 말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은 대적정, 경비는 대대집 이렇게 암기하셨는데 대대집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죠. 그냥 대집도 아니고 대대집입니다. 그런 큰 집은 경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정보비상도 갑을이 있는데 위에서는 갑을병이 있었죠. 이 정교수는 갑을만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을이 또 구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간첩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정지역 요지에 대한 검문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바꿔내도 전혀 구별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정보니까 이 보만 따서 보경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경계. 그 하천에 가면은 보가 있죠. 그 보가 경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경계. 교통은 가포는 농무, 풍수설에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그리고 상기 징후가 예상될 시, 요거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수사는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 그리고 가포는 그냥 중요범죄 사건 발생 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바꿔나면은 상당히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요범죄 사건 발생 시 가포 이렇게 해버리면 맞는 것 같잖아요. 사회 이목입니다. 그래서 수사할 때 사가 나오죠. 그리고 사회 이목할 때 사가 나오니까 갑만 외우도록 합니다. 사사, 보경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근무 종류를 보면은 이제 갑을병 경작이 되죠. 아까 정교수 경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갑을병 경작이 되겠습니다. 지휘관 참모는 정착 근무를 하고 연간은 중지되고 100% 가용경력 동원이 되겠습니다. 어로는 정위치, 중지 50%고 병호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입니다. 여기서는 지휘관 참모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두 가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간은 억제하게 되고 가용경력은 30%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가운데 것을 확실하게 외우도록 합니다. 병호니까 병, 정지, 억, 세개가 되겠습니다. 30이니까 억세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같은 병을 정지, 억세게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 강화는 지휘선상 근무고 연간은 상관없고 출동태세, 작전준비태세는 작전 비상시 적용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없고 출동태세 점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들을 일부러 음령을 표시해서 가표를 해놨죠. 기억이 안 나면은 이런 거라도 그림이라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헷갈리니까 별도로 제가 비교를 해줬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죠.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습니다. 자, 작전 준비 태세가 경계 강화보다 한 단계 아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신속한 응수 체제를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여기서 구축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를 합니다. 출동 태세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작전 상황만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바로 지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은 없죠. 그냥 연락 체계만 유지를 하고 작전 상황만만 유지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대테러 업무를 보겠습니다. 각국의 테러 조직이 영국에는 사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초의 전문화된 특수부대가 되겠습니다. 영국 신사 이런 말이 있죠. 사스하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미국 스왓 이거는 영화에서 자주 봤죠. 그 모자에 스왓이라 해가지고 쓰고 다니는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 GSG-9 독일 가스관이 되겠습니다. 독일이 옛날에 그 유태인들 그 학살을 할 때 독가스관으로 독을 뿜어서 죽였죠. 거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가스관 9이죠. 미넨 올림픽 때 검은 9월단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9월단이 나왔죠. 9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가스가 한 9월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이 인텔 테러 사건을 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GSG-9이 만들어졌고, 프랑스에서는 GIGN이 있습니다. 집수가 되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점거 사건 직후에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KMP868이 있는데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그때 만든 것입니다. 서울청 소속으로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인데 현재는 각 시도 경찰청별로 별도의 경찰 특공대를 운영을 하고 있죠. 테러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테러 단체를 보면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이 법에서 말하는 테러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장이 뭐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합니다. 테러 위험 인물은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의 선전, 테러 자금을 모금한다든지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업무 선저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비슷한 개념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있습니다.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 참가를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그러니까 외국이란 말이겠죠. 외국에 있는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도하는, 나가는 내국인이나 외국인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던 외국인이 이런 테러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테러 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그 IS에 가입한다고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제정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90일간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소가 법무부 장관 소관이죠. 또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상당히 세게 처벌을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지금 현재 뭐 전투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막 이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출국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테러 위험 인물은 실제 조직원이거나 뭐 선전하거나 자금을 모금, 기부하거나 이 경우는 이제 실제 그 테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테러 자금 또 대테러 활동 관계기관 이렇게 있고 대테러 조사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중대본의 본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또 국무총리가 되죠.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한 명 두도록 되어 있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있는데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위원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직업정지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세계주의, 테러단체 구성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주의죠.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국이죠.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도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 규칙입니다. 테러 취약시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중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공간지역, 미군 관련 시설,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가중리시설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죠. 국방부 장관이 장정과 협의해서 지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방장정이 지정을 하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해서 지정한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분리 및 점검은 A, B, C 등급이 있죠. 이렇게 C 등급이 있습니다. A 등급은 파괴시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은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 국가 중요 시설에도 보면은 가나다급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가하고 기역 전부 다 기역으로 연결되죠. 이때 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B급은 일부 지형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나 일중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장이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C급은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수행이 요구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재다능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 점검을 보면은 서장이 하는데 B와 C는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리고 A는 분기에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B, C는 BC 카드입니다. BC 카드는 반으로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BC 카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화가 나서 반으로 쪼개버리겠죠. 자, 단계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이렇게 가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가나다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테러 취약시설에서 A, B, C가 나오고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 역량이죠. 기억이 되겠습니다. 나일중 다재다능상 이렇게 되고 통합방위사태에서는 가불병입니다. 말이 조금 다르지만은 좀 비슷하게 응용해서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휘관은 누가 되죠? 갑통지죠. 갑통지 을지문덕 장군이 병사에게 지시함 그렇게 암기를 했었죠. 자, 국가중요시설과 통합방위사태는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죠. 테러 취약시설은 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지도점검은 서장은 관내에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해서 자기 관할에 있는 것이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도청장은 국가중요시설 중에서 선별을 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점검하는지 이것을 감독하면 되겠죠. 또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시설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두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시설 경력 배치는 3단계로 배치합니다. 자,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이 됐다. 그때의 1단계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에서 경계로 갈 때 2단계가 되고 경계에서 심각으로 갈 때 3단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되는 것이고 4단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훈련은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대테러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두스를 보면은 이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들을 모아놨죠. 분기를 거꾸로 하면은 기분이 됩니다. 기분이 실태에 이렇게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만드는 겁니다. 실종 아동 등의 프로파일링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면은 계속 분기별로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 시설에서 A급은 분기를 하죠. BC는 BC카드 반으로 쪼개 반기별이 되겠습니다. 테러 취약 시설에 분기별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FTX를 서장이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권역별로 한다면은 좀 묶어서 하는 것이니까 반기별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분기별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태예가 되겠습니다. 인질 협상을 보겠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인질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다음 대응 전략을 위한 시간 벌기, 인질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협상하는 것이 무력 제압의 예비 조치가 될 수가 있죠. 무력 제압에 대비해서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인질과 대화 통로를 단열하고 인질범의 부모나 여자친구 등은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인질 협상은 기본적으로 그 폐쇄형 인질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 있죠.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이런 식의 인질 협박이 실제 상황이라면은 그 범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포위를 할 수도 없고 협상하는 방법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나 대부분의 지금 인질 사항을 이 폐쇄형, 그러니까 경찰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뭐 대사관 이런 데를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질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할 때 이런 인질 협상을 처음으로 해봤죠. 그때 아부샤프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이 납치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선박이 피랍이 되어서 선장이 납치가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인질 협상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장단체에 우리 국민이 납치가 되어서 한 2주 동안 그 인질 협상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인질 협상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인질 협상을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그 인질 협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례를 보고 연구를 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인질 협상했던 경험을 좀 정리를 해서 필리핀 경찰 영사 사건 수첩이라는 그런 책도 하나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겠습니다. 197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인질범에 동화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인질을 영어로 허스티지라고 그러죠. 스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톡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스톡이니까 인질이 홀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기인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그 귀인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을 귀인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질범에 인질이 동화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질이 완전히 제압을 당할수록 인질범의 기분과 욕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리마 증후군은 95년도에 페루 수도 리마에서 일본 대사관 행사에 참석한 400여 명의 각국 대사 등을 4개월 동안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인질범들이 인질에게 동화된 사건입니다. 위협하고 반대가 됐죠. 이때는 이제 인질범이 쪽수가 좀 적었고 그리고 이 인질들이 400명의 이제 각국 대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원래 직업이 외교관입니다. 사람들하고 사교성이 좋고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무식한 이런 인질범들이 쉽게 인질들에게 동화가 될 수 있겠죠. 인질 협상 단계를 보면 영국의 스캇 니고시에이션 인스티튜트에서 제시를 했는데 협상을 준비하고 논쟁을 개시합니다. 신호, 제안, 제안은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상 방법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타결안을 제시하고 흥정, 정리, 타결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외우면 준계신이죠. 중계신은 중계신입니다. 뭔가를 중계하는 것이죠. 니고시에이터. 중계신이 제타, 흥정타 하게 되겠습니다. 자, 논쟁 개시가 있죠. 여기 논쟁 개시는 우리 측에서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서는 안 되고 인질범이 때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때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논쟁 개시, 이 개와 때와 연결시켜서 개때로 연결할 수 있고, 제안을 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는 뭐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누가 대표로서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협상 상대를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교신을 할 것인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교신을 할 것인지, 또 교신하는 그 수단, 뭐 전화를 할 것인지, 뭐 무전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런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절차에 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타결한 제시에서 어떤 돈을 제안한다든지 하겠죠. 이것은 사안별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하는데 일괄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그 조건을 정리를 하되 나중에 타결을 할 때는 일괄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해서 취급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은 되지만은 포괄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역을 보면 1962년도에 청원경찰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고용직 공무원 신분이었죠. 73년도에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현재와 같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18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직무를 보면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지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지법에 따른 경찰관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해당되고 또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배치 신청을 하고 배치 결정을 합니다. 시도청장이 하게 되겠죠. 이후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면 시도청장이 임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만 봐도 거의 준공무원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청원주가 결국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 면접했을 때는 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청원경찰을 좀 배치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다. 그러면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신규를 배치하면 이번에 배치하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지금 있는 장소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 그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원경찰의 결격 사유는 공무원 결격 사유와 같다. 이런 것만 봐도 거의 준공무원이죠. 나는 18세 이상, 우리 경찰 공무원도 18세 이상입니다. 같습니다.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에 한합니다. 자, 징계는 청원주가 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청장이 아닙니다. 서장은 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인데 우리 경찰처럼 강등은 없습니다.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형법이나 다른 법령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또 공무원을 보죠. 시험번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놓고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직권을 남용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고 경직법에서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 됐었죠. 무기 분사기, 시도청장은 청원주가 기부 체납한 무기를 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주가 우선 자기 돈으로 먼저 무기를 삽니다. 사서 그걸 국가에다가 기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무기를 받아서 시도청장은 서장으로 하여금 그 무기를 청원경찰에게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원주는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분사기에 대해서는 청원주가 바로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은 청원주가 합니다. 시도청장이 아니죠. 항상 청원경찰의 근무 사항을 감독 교육해야 된다. 감독 교육은 청원주가 되겠습니다. 감독만 하는 것은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되는 것이죠. 서장은 청원경찰을 감독하고 매달 한 번 이상 청원경찰 배치 경비구역을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시도청장은 청원경찰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주를 지도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청원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장도 감독을 하고 청원주도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상 책임은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하고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준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배상에 있어서는 이제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에 제외되니까 결국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